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을 꼽으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퀴? 아니면 풀? 아, 네.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을 바꾼 문자의 탄생,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문자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서 생각이나 정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딱 붙잡아두는 약간 마법 같은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그리고 저 멀리 메소아메리카까지 세계 각지에서 문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따라가 보는 거죠. 와, 정말 고대 문명의 비밀 서고를 탐험하는 그런 기분이겠는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번 탐구는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나 이런 순위 매기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이 놀라운 발명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 속에 보이는 흥미로운 점들, 또렷한 차이점들 이런 걸 발견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런 질문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그 플라톤 이야기 접근해 볼까요? 문자가 기억을 위한 약면서 동시에 망각을 부르는 목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잖아요. 아, 네네. 기억을 보존하지만 또 기억력은 약화시킨다. 이 역설적인 면. 네, 바로 그 점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문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 시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동굴벽화나 아니면 뼈에 새긴 표시 같은 걸로 정보를 남기려고 하긴 했잖아요. 네, 원시 문자 같은 형태죠. 근데 그건 아직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농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죠. 맞습니다. 이제 기억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히 그 기원전 8000년경 근동 지역에서 쓰인 점토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점토 토큰이요? 네, 이게 문자의 아주 중요한 전주로 보거든요. 뭐 원뿔, 구, 원반 같은 작은 점토 조각들인데 이게 각각 뭐 곡물이나 기름 같은 특정 상품하고 수량을 나타냈어요. 일종의 3차원 회계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3차원이요? 와, 신기하네요. 빚이나 물품 운송량 같은 걸 추적했다고요? 네. 그러다가 기원전 3500년쯤 누군가 이 토큰들을 점토판에 꾹 눌러 찍어서 2차원 기호로 넘기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 토큰을 직접 쓰는 대신에 그 모양을 찍어서요. 그렇죠. 고고학자 데니즈 슈만트 베세라가 이걸 연구했는데 이 토큰의 인상이 점차 추상적인 기호로 발전하면서 최초의 문자로 바로 이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실용적인 필요에서 시작된 거죠. 그 실용적인 필요가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나타난 곳이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지역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학자들은 대체로 기원전 3200년에서 3100년경 이때쯤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진짜 문자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우루크라는 도시,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잖아요. 네, 우루크. 거기가 갑자기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정보 관리에 한계가 온 거죠. 우루크 유적에서 나온 초기 점토판들을 보면 그 이유가 딱 보인다면서요. 거의 다 행정 기록이라고요. 맞아요. 갈굴된 게 한 5,000점 이상인데 그중에 90% 넘는 게 다 뭐 보리, 가축, 맥주 이런 물품 목록, 영수증, 배급장부 이런 것들이에요. 와, 고대의 스프레드시트네요, 정말. 네, 그렇죠. 결국 문자를 만든 첫 번째 킬러 앱은 뭐 시나 철학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복잡한 걸 관리하는 거. 본질적으로는 그냥 회계장부였던 거예요. 복잡한 사회의 필요가 발명을 이끌었다.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우리가 발견하는 기록들은 대부분 점토처럼 좀 오래가는 재료에 쓰인 것들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보존 문제죠. 혹시 나무나 가죽 같은 좀 썩기 쉬운 재료에 쓰인 더 이른 기록들은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게 꼭 첫 시작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어쨌든 수메르에서 발달한 이 문자는 그 갈대줄기 끝을 뾰족하게 잘라서 점토판에 꾹꾹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쐐기 같다고 해서 쐐기 문자 또는 뭐 서형 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문자, 네. 초기에는 약간 사물 모양을 본뜬 그림 문자였는데 기원전 3200년에서 3000년경 점차 여러 쐐기 모양을 조합하는 식으로 추성화가 되죠. 기원전 2500년경.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도약이 있었다면서요. 그
수수께끼 원리라는 거예요. 아, 네. 리버스 원리요. 그림 문자를 그 뜻 말고 그 이름의 소리를 나타내는 데 쓰기 시작했다고요. 예를 들어 눈, 그림으로 나, 발음이나 음절을 표기하는 식으로. 사람 이름, 동사, 심지어 문법 요소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입으로 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게 진짜 문자 시스템으로 가는 핵심 단계였군요. 그렇죠. 문자가 이제 회계를 넘어서 국가 통치의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왕들이 문서를 통해서 영토, 자원 관리하고 법 만들고 명령 내리고 그 우를 상황조 때 행정 문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동시에 왕의 업적을 기리고 선전하는 데도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 독수리 비석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기원전 2450년경이죠. 전쟁 승리 기념하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문자가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문학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문학이요. 네, 수메르의 서기학교, 에두바라고 불렀는데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학생들이 글쓰기 연습으로 속담이나 신화를 베꼈었어요. 연습용으로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시, 신화, 서사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걸로 이어진 거죠.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 초기 형태도 이때쯤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와,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탄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최초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도 이때 등장해요. 기원전 2300년경 수메르 공주이자 여사제였던 엔 헤도아나. 엔 해도 하나요? 네, 이분이 쓴 여신 이나나 창가들이 점토판에 남아서 전해지는데 이게 문자가 어떻게 한 개인의 목소리, 감정을 수천 년 넘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녀의 이름과 작품이 불멸성을 얻은 거예요. 아, 그 수메르 신화 중에 왕이 직접 쐐기 문자를 발명하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사자가 메시지를 다 기억 못하니까 왕이 점토판에 써서 보냈다는. 네,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 이야기에 나오죠. 문자가 단순 기억 보조 도구가 아니라 뭔가 지적인 힘을 가진 무기로 여겨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쐐기 문자가 정말 오래 쓰였네요. 3000년 이상이요. 네, 마지막 기록이 서기 75년경이니까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 쓰인 거죠. 수메르어뿐만 아니라 아카드어, 바벨로니아어, 아시리아어, 심지어 히타이트어까지 기록했어요. 다른 언어들까지요?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문자가 언어 장벽을 넘어서 정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아마르나 편지, 기원전 14세기, 또 아카드어 쐐기 문자로 쓰였거든요.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 외교 공용어였던 셈이죠. 아,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이집트로 가볼까요? 메소포타미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기도 독자적인 문자가 나왔다고요. 네, 기원전 3200년에서 3000년경 비슷합니다. 이집트 문자 하면 역시 그 신전 벽이나 무덤 장식하는 그림 문자, 히에로글리프가 제일 유명하죠. 신성한 조각이란 뜻이고요. 근데 그건 좀 격식 있는데 쓰는 거고 일상적인 기록은 다른 걸 썼다고요. 네,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슷한 재료에 잉크로 흘려 쓰는 더 간편한 서체들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신관 문자, 헤어라틱, 나중에는 민중 문자, 디모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아, 근데 이집트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이집트 문자는 기원전 3100년경 통일왕조 시작할 때쯤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아비도스라는 곳에서 선왕조 시대 왕족 무덤, 유제이 무덤이 발견됐어요. 아비도스요? 네, 거기서 아주 작은 상아나 뼈 조각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연대가 기원전 3300년에서 3200년경으로 추정돼요. 근데 여기에 초기 상형 문자로 보이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와, 그럼 수메르랑 거의 동시대. 어쩌면 조금 더 이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부장품에 달았던 꼬리표, 태그 같은 걸로 보는데 물품 종류나 수량, 출처 같은 걸 표시한 것 같아요. 그게 왕족 무덤에서 나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겠네요. 수메르는 주로 경제, 행정 기록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비도스의 증거는 문자가 초기부터 왕의 권위나 사후세계 신앙 같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기능과 아주 밀접했다는 걸 보여줘요. 물론 물품 관리라는 행정 기능도 있었겠지만 맥락 자체가 좀 다르죠. 엘리트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요. 물론 이건 보존 환경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집트는 무덤 유물이 워낙 잘 남으니까. 그렇죠. 이집트 상형 문자도 초기부터 꽤 체계적이었다면서요. 네, 이미 초기 단계부터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기호, 로고그램,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 포노그램, 그리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한정부호, 결정부호,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복합 시스템이었어요. 아비도 스코리표에서도 이미 그 수수께끼 원리, 즉 소리값 사용 흔적이 보여요. 아, 그럼 그 이전부터 뭔가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파피루스나 나무 같은 데 쓴 기록들은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완전 독립발명인지 논쟁도 있었겠어요. 네, 과거에는 영향설도 있었어요.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원통 인장 같은 걸 받아들인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문자 기호 자체는 이집트 고유 환경을 반영하고 있고 시스템 구조도 독자적이어서요. 요즘은 메소아메리카처럼 문자라는 건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도 독자 발명으로 보는 게 대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 문자를 신들의 말씀, 메두네체르라고 부르고 지혜의 신 토트가 줬다고 믿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3,000년 넘게 문자 체계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근데 일상 기록에 쓰인 파피루스는 거의 다 사라져서 우리가 보는 건 주로 돌에 새긴 기념비적인 기록들이 많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나 신전 벽화, 무덤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당시 이집트에서 그라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 엘리트였다면서요. 그 직업 풍자문헌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서기가 최고라고. 아, 네, 나오죠. 서기의 높은 지위, 문자 해독률이 5%도 안 됐을 거라고 보니까요. 문자는 정말 파라오와 소수 엘리트들의 강력한 통치 도구였던 거죠. 그 로제타석 덕분에 샴폴리옹이 해독하기 전까지 1400년 넘게 잊혔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가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문자는 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중국도 역시 독립적인 발명이고요. 특히 흥미로운 건 고대 형태인 갑골 문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한자까지 수천 년간 끊이지 않고 발전해온 유일한 고대 문자 체계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유일해요?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증거는 상나라 시대 기원전 1200년경 안양 유적에서 나온 갑골 문자입니다. 갑골 문자. 거북이 등딱지나 소뼈에 새긴 글자요? 점수를 썼다고요? 네, 맞아요. 상나라 왕들이 전쟁, 농사, 날씨, 출산, 온갖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점을 쳤어요. 뼈에 홈을 파고 불로 지져서 갈라진 모양을 보고 조상신이나 신의 뜻을 읽었죠. 그런데 그 점친 내용을 뼈에다 직접 새겼다고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왕이 뭘 물어봤는지, 비가 올까, 전쟁에서 이길까, 그리고 때로는 그 점괘 결과나 실제 일어난 일까지 그걸 뼈에 날카롭게 새겨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와, 그럼 수메르의 회계장부나 이집트의 무덤 기록과는 또 완전 다른 시작인데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문자의 가장 초기 형태부터 왕의 통치 행위이자 종교 의례인 점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나타나요. 물론 다른 기록도 있었겠지만 남은 증거는 왕권과 의례 맥락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15만 점 넘게 발견됐고 글자도 4,000개 이상 식별했다고요. 이미 상당히 발달된 문자였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고대 중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원전 1200년보다 훨씬 전부터 문자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나무나 나무 같은 데 쓴 건 다 썩어서 사라졌겠죠. 아, 그 갑골 문자 발견된 이야기도 재밌던데요. 용골이라고 한약재로 팔리던 걸 학자가 알아봤다고요? 네, 1899년에 왕혜영이라는 학자가 우연히 발견했죠.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약재로 쓰이던 뼈가 사실은 고대의 기억 그 자체였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외에 안양에서 대대적으로 발굴하면서 잊혔던 상나라 역사가 복원되기 시작했고요. 상나라 이후 주나라를 거치면서 청동기 명문, 역사 기록, 공자나 노자 같은 철학 사상까지 담게 되고 진시황의 문자 통일이 중국 문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쳤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글쓰기 능력이 관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과거 시험. 그래서 문자가 중국 사회와 문화 정체성에 정말 깊이 뿌리내리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지구 반대편 메소아메리카. 현재 멕시코랑 중앙아메리카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여기도 구세계랑 전혀 접촉 없이 문자가 독자적으로 발명됐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문자가 특정 문화권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 복잡해지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발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마야 문자처럼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여러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증거는 뭔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다고요. 네, 기원은 좀 불분명해요.
초기 후보로 올맥 문명이 있는데 기원전 900년경으로 추정되는 카스칼 블럭에 기호 62개가 새겨져 있긴 한데 이게 문자인지 논란이 좀 있고요. 해족도 안 됐어요. 또 다른 후보는 사포텍 문자, 기원전 500년경인데 몬테알반 유적 비석에서 달력 날짜나 정복 기록으로 보이는 초기 문자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유명한 건 마야 문자죠. 네, 마야 문자는 메소아메리카 문자 중에 가장 발달했고 해독도 제일 많이 됐어요. 서기 250년에서 900년 사이 고전기의 전성기로 이루었지만 그 이전 기원전 100년, 서기 100년경 산바르톨로 벽화 등부터 이미 쓰였고요. 겉보기엔 아름답고 복잡한 상형 문자 같은데 실제로는 단어랑 음절 기호를 조합한 정교한 시스템이라고요. 맞습니다. 로고그램하고 음절 기호가 섞여 있죠. 최근 수십 년간 노력 덕분에 해독이 크게 진전돼서 이제 마야인들이 직접 쓴 역사나 신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마야 문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했나요? 역시 왕권이나 의례랑 관련이 깊나요? 네, 그것과 아주 밀접합니다. 돌기둥 기념비, 스텔라나 건물 벽 같은데 왕조 계보, 왕의 탄생, 즉위, 전쟁 승리, 건물 봉헌 이런 사건들을 그 장주기력이라는 아주 정교한 달력 날짜랑 같이 기록했어요. 왕의 업적을 우주적 시간 속에 딱 자리매김하려고 한 거죠. 아, 시간 개념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창조 신화나 천문 관측 기록, 예를 들어 드레스덴 문서에는 일식 예측표 같은 것도 있어요. 마야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치브, 집, 그러니까 쓰기 또는 그림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메소아메리카 기록 유산은 안타깝게도 거의 다 사라졌다고요? 특히 스페인 정복 때. 네, 정말 비극이죠. 16세기에 스페인 군대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토착 문헌들을 이교도의 미신이라고 불태워버렸어요. 특히 1562년에 유카탄의 디에고 데 란다 주교가 마야 종교 서적들을 엄청나게 소각한 사건이 유명합니다. 란다 죽여요? 네, 본인은 미신과 악마의 거짓말뿐이라 불태웠다고 썼지만 당시 마야 사람들은 조상의 지혜와 역사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엄청 슬퍼했다고 해요. 그 결과 수천 권은 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마야 그림 문서, 코덱스 중에 지금 온전히 남은 건 딱 4권뿐입니다. 4권이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기록된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군요. 네, 아즈텍도 문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림 문자와 숫자 기호 중심으로 역사나 곡물 목록을 기록했어요. 마야보다는 음성적 요소가 좀 덜 발달된 형태였죠. 이것도 스페인 정복 후에 거의 다 사라졌고요. 아, 안타깝네요. 그 외에 문자 발명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 이 사람이 수도 니네베에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쇠기 문자 점토판을 3만 점 이상 모았는데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 완전판도 거기 있었죠. 왕 자신이 문자 읽고 쓰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고대 문헌 보존에 힘썼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고대 문자 해독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 쇠기 문자, 마야 문자 다 오랫동안 잊혔다가 로제타석이나 베히스툰 비문 같은 여러 언어로 쓰인 자료 덕분에 해독이 됐죠. 네, 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마야 문자 해독에 기여한 유리 크노로조프나 린다 셸리 같은 분들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해독 안 된 미스테리한 문자들도 많다고요. 인더스 문자나. 네, 인더스 문명 인장 문자, 기원전 2500에서 1900년경, 크레타 섬의 선형 문자 A, 이스터 섬의 롱고롱고 문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여기 어떤 이야기와 역사가 잠들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아니지만 그 잉카 제국의 키푸처럼 매듭끈으로 숫자 정보를 기록했던 시스템도 있었잖아요. 아, 네, 키푸. 정보를 기록하고 소통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문자가 어느 한 천재가 딱 발명한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뭐랄까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회계나 행정관리 필요해서 시작하기도 하고 종교 의례나 왕권 강화와 깊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시작점은 달랐죠. 하지만 형태는 달라도 그림에서 출발해서 점차 소리를 담아내는 추상적인 체계로 발전해 나가는 비슷한 경로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유사성이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고대의 발명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쌓고 역사를 배우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가 듣는 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란다주교의 책 소각이나 썩기 쉬운 재료에 쓰인 기록이 사라진 것처럼 문자로 남겨진 기록조차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봤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디지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제대로 기록하고 남기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정작 중요한 우리 시대의 목소리나 관점들이 뭔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록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